네. 일단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대한입니다. 지금 이제 매주, 그러니까 물론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3주 정도째 줌으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 오전에 인사드리는 거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전 이제 뭐 예전에 이렇게 채팅도 하다가 전화로도 하다가 또 이제 뭐 싸이월드가 뭐 있기도 했었고 또 밴드가 있기도 했었고 네, 이제 줌이라는 새로운 그 플랫폼에서 또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게 세 번째로 줌을 써보는 거라 아직까지도 좀 많이 좀 어색하네요. 예, 뭐 다들 부동산 배우러 오시고 또 이야기 나누러 오셨죠. 저도 이제 부동산님만 먼저 제 소개를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인사를 좀 드리자면, 저는 부동산 일만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여러분께 뭐 중요한 정보들도 드리기도 하고, 또 부동산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또 부동산을 좋은 부동산, 결국 좋은 부동산이라는 건 나한테 얼만큼 돈을 좀 벌어 주느냐, 뭐 이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저희가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였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모였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소모임으로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가장 핵심의 이야기를 오늘에서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마 오늘 강의를 쭉 하시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소개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하나 공부를 하면 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부동산에도 부동산학 개론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런 성격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동산을 하느냐, 또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느냐, 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릴 텐데, 사실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부동산이 어디가 뜰 거고 어디가 안 뜰 거냐, 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떻게 사야 되느냐,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주제, 오늘의 주제, 사실 마인드죠.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 이거가 사실 제일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시잖아요. 또, 이게 왜,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부동산 정보를, 이렇게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할 거고. 다음에 또 저 사람이 추천해주는 물건들 또는 저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들이 과연 실제로 잘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야기에 다 녹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매우 밀접하죠. 실제로 각 나라의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 또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꼭지로 삼습니다. 왜서 그럴까? 왜서 그럴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반대로 경제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돼. 또는 지금의 부동산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부동산을 해야 돼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미국의 전쟁, 그다음에 또 뭐 고금리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그 부동산 하는 저희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다변화한 경제 상황은 늘 있었던 일이고 또 부동산은 서클로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면 위기 상황대로 기회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호황이 오면 호황이 오는 대로 풀어내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위험한 건 똑같은 경제 상황이 2년, 3년, 4년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변화 없이 반복되는 게 더 위험하죠.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경제 상황이 위험하고 부동산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 국론이 분열됐다라는 거죠. 분열됐다라는 거. 그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봐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국론이 분열된 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국군 자체도 분열됐다라는 게 매우 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좀 전에도 썼습니다만 우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모임, 우리 동네, 우리 회사,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엄마. 사실은 우리 엄마 아니죠. 내 엄마죠. 내 엄마인데도 우리 엄마를 공유합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라는 말을 참 우리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성장한 배경이 우리 사실 뭐 자원 하나도 없이 또 전 세계 최빈국으로 어렵게 해갖고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 12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9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장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위기를 맞게 하는 가장 힘든 단어 또한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망할 수 있고요. 우리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하다 갑자기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는 다 용서가 되죠. 편 들어주죠.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근데 저쪽도 우리야. 그러면 적이잖아요. 우리가 아닌 저기는 적이야. 적이잖아요. 근데 걔네도 우리야. 걔네도 우리야. 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어느 한쪽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됩니다. 예전에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 보시면 우리 동네라는 게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경쟁, 그죠? 이거 끝나지 않잖아요. 제가 학교를 강릉에서 나왔는데 강릉에 보면은 강릉 농고가 있고 강릉 상고가 있어요. 둘이서 이제 체육대회를 합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도 해요. 뭐 다양하게 하죠. 서울에 있는 연고전보다 더 빡센 게 강릉의 강릉 농구와 강릉 상고예요. 응원전도 장난 아니고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고요. 연고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결속력이 대단한데 우리를 벗어난 저쪽 팀의 우리 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이 있고 나쁜 정치인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통합을 시키려고 들고 우리의 개념을 확대시키려고 들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우리에 포함시키고 우리의 개념을 넓히려고 들거든요. 이게 난 좋은 정치인이라고 봐요. 좌우를 떠나서. 그런데 나쁜 정치인들은요. 적을 이용해요. 우리가 친해지려면 뜻도 맞아야 되고 막 이야기도 잘 통해야 되고 지향하는 바도 같아야 되지만 또 다르게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공통의 적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통의 적을 만들면 결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쁜 정치인은 뭐냐면 정책, 정략 또는 상황 또는 참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쟤는 악이고 우리는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죠. 이러다 보면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다 내로남불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작은 것 정책 하나도 무조건 저건 잘못된 거예요.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국론이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치에서 이용하고 있고 내가 다른 기존의 정치인보다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 팀을 악으로 규정해서 우리를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정치꾼들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조선시대도 사실 15세기, 14세기 이때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최강국들이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힘이 셌는데
언제부턴가 당파 싸움이 되면서 파벌이 나누면서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일본한테 먹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통의 목표가 있었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가난을 벗어나 보자. 라는 공통의 목표로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국력이 세계 12위까지도 올라갔고 이제 10위 안쪽으로도 넘어서고 있는 건데 언제부턴가 왼쪽과 오른쪽 편이 모든 면에서 나뉘고 있다. 이 점이 앞으로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부동산 얘기하면서 부동산의 원론,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우리라는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부동산도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죠. 왼쪽과 오른쪽 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또 내 재산인데 왜 나라에서 간섭하느냐, 왜 이리와 저리와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악으로 규정합니다. 적폐가 되고요.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28번씩 법을 개정하면서 악의 축, 적폐 세력,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 요즘 이제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자면 이제 수도권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부동산 규제를 싹 전면 풀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국론이 양분되고 있죠. 그래서 내 집을 살려면 가격이 더 떨어져야 돼.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 규제를 푸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다음에 또 어디서는 아니, 규제를 풀어봤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안 된다. 되느냐 마느냐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해결책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방식,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영업을 어차피 사업이라는 영업이거든요. 내가 뭐 현재 뭐 현대 CEO든 삼성의 CEO든 삼성의 이재용도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일본 날라가고 어디 날라가고 직접 다 하잖아요. CEO는 결국은 영업이거든요. 영업 또 내가 치과 의사야, 또는 변호사야. 잘 되는 치과와 또 잘 되는 그런 법률 사무소 결국 영업입니다. 영업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냥 이빨을 잘 고친다고 하더라도 영업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영업력이 있으면 마케팅을 잘하면 살아남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이제 영업하는 사람 입장인데 그 영업을 배우기 위해서 영업의 끝판왕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한때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생명에 가갖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제가 1980년대 이제 학교를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문화가 삼성에 있더라고요. 액자로 해서 애국 애민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조를 매일 8시에 음악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해서 국민체조 시작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 2000년대 중반에 다 모여서 참 이 회사 웃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의 철학이 단지 그냥 돈을 벌자 아니면 초일류 기업이 되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1등 공신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뜻이 마음이 하나로 내가 삼성을 위해 일하는 게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라는 걸 매일 아침 하더라고요. 아마도 전 삼성생명 보험사에서만 일했습니다만 삼성의 모든 임직원과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로 모이고 아까 우리의 개념이 단지 그냥 우리 직장, 내 가족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 이제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그 청교도 국가 또는 뭐 기독교 정신을 앞서 내세웠던 미국 같은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나라들,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잘 했죠. 선진국이 됐죠.
그런데 미국 약발이 언제부턴가 떨어지죠. 점점점 밀리고 중국한테도 밀리고 반도체든 뭐 의료든 뭐 산업이든 우리나라한테 밀리니까 우리나라 경쟁하고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갑질하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기독교 정신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그것도 저야 뭐 믿는 사람 입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빼고 본다면 안 믿는 시각에서 본다면 왜서 그러냐? 그것도 우리의 개념이 종교랑 더해지면서 정말 잘 살아보자, 헌신하자, 봉사하자라는 마음이 전 국민적으로 퍼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 개인적인, 개인 우선주의적인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개인적이 됐고 그다음에 또 가정들이 개인이 됐고 하다 보니까 나라 투표하는 것도 뭐 트럼프에 투표하고 누구한테 투표하고 정치인은 투표를 먹고 살잖아요. 국민들이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미국 왜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느냐, 왜 다른 나라한테 퍼주느냐,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가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저력들이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또는 헌신하자, 봉사하자 이런 국민 생각이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나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어느 한쪽에서는 부동산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재산 지킨다라고만 하는데 그 정도 마인드만 가지고서는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무슨 확장적인 이야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냐. 나 잘 살려고 하는 거고 나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무슨 부동산 투자가 애국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부동산 투자가 애국이 맞습니다. 정말 나라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한때 제가 지금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부터 고금리 상황 펼쳐지기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지역이 서울 4대문 안에,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가 침체기죠. 침체기 바로 전에 확산기가 있었죠. 과열기가 있잖아요. 과열기가 있고 과열기가 있을 때는 어때요? 규제들이 생기면서 서울 중심들은 점점점 규제가 생겨서 투자가 어려워지고 사이드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랬다가 침체기가 되면 다시 서울 중심부터 이제 뜨게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세운지구였단 말이에요. 세운지구가 60년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생긴 신도시, 제일 처음 생긴 주상복합이었고 거기가 언제 제일 처음 생기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재개발 재건축의 이야기가 나왔고 재개발 재건축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미 40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그 자리가 가장 돈이 될 거다라는 정보를 드렸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 왜 애국이냐? 자, 오세훈 시장이 그 세운지구를 개발을 해서 거기를 랜드마크화 시키면서 그래서 서울을 이제 발전시키고 하겠다라는 건데 서울시의 예산이 그 세운지구를 싹 다 갈아엎고 거기에 초고층 빌딩도 싹 다 만들면서 공원을 어마하게 만들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느 정도냐면 토지보상 그 세운상가, 진양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정도를 싹 밀어내고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할 정도의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넓은 데를 다 만드느냐? 결국은 민관의 합작이죠. 그래서 민에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청계천 만들면서 서울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나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가치가 올라갔죠. 그게 이제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라면 남에서 북으로 이제 이 세운지구가 또 하나의 축으로 서울을 이끄는 랜드마크로 성장이 될 건데 거기에 이제 가운데 공원을 만드는 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리고 이제 SH 집 만드는 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초고층 빌딩도 이런 건 전부 다 민에서 만드는 건데 이 민에서 만드는 게 시행사가 주도해서 만들잖아. 시행사가. 근데 시행사가 토지를 다 매입을 하고 다음에 공사 자재를 다 대고 건물을 다 올리고 하는 것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선분양을 하느냐. 다 만들어 놓고 후분양을 하면 되지. 그 후분양을 못하는 이유가 시행사가 전체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정도의 토지를 처음 만들어내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PF를 일으킨다 그러죠. 각종 은행 한 군데서 대출받는 것도 아니고 보통 8, 9군데에서 대출을 일으켜요.
그 대출을 일으키는 그 돈이 전체를 다 지을 만큼의 돈이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죠. 뭐 2천억 대, 3천억 대, 뭐 이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펜스를 치면 사업의 승인이 떨어지면서 분양 승인이 나고, 그때 분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분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걸 살 때 얼마에 사요? 100% 돈에 사는 게 아니라 10%의 자금, 계약금만 가지고서 사잖아요. 그게 기회가 되는 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물건을 산다고 치면 10%만 들어가면 되니까 1억만 있습니다. 1억만.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1억에 대한 이자를 주죠. 지난 강의에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자를 받으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이자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보다 한 3% 정도가 손실이 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3% 아래에 이자가 책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3%의 손실이 매년 나는 건데, 근데 이걸 1억을 가지고 분양시장에, 또 후분양, 선분양제에 들어가면 내 돈 1억은 1억의 가치가 아니라 10억의 가치잖아요. 그리고 이 10억의 가치로 건물이 하나만 만들어져, 세운지구만 하더라도 건물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 6, 70개의 건물들이 올라가잖아요. 옛날처럼 2층짜리, 3층짜리 짓는 게 아니라 40층짜리, 50층짜리 건물들이 6, 70개가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 건물이고, 내 건물도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 호실이 내 호실이잖아요. 그럼 현재는 낡아 있고 후져 있는 것에 건물 하나지만, 얘가 이제 건물 공사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되니까 2년 반 정도가 지나는 사이에 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까지 함께 올라가 주면서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로 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선분양제인데, 그럼 시행사 입장에선 분양률이 60%, 70% 이상이 되어야, 또 분양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만 냈지만 나머지는 은행에서 중도금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시행사에서 무이자로 중도금 이자를 내줘요. 이 무이자까지 내주는 이유는 바로 그 개개인의 신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이 더 나오면서, 그러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되고, 보통 시행사가 마진율이 한때는 70% 이렇게 마진율이 났을까, 30%의 마진율이 났을까, 70%까지 이거에 분양이 돼야 그때부터 시행사의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 30%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야 개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진행이 되고, 그 중도금 대출 받은 걸 가지고 공사비에 쓰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분양률이 저조해서 뭐 10%, 뭐 20% 이렇게 분양이 된다면 사업이 점점 미뤄집니다. 완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애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세운지구가 앞으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고 강북 발전에 거점이 되고 시발점이 될 거고, 거기서 점점점 퍼지면서 이제 서울시, 왜냐면 그동안에서 강남쪽만 개발해갖고 또 외곽순환도로 따라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보다 더 멀게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확장됐고, 가운데는 늙어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할렘이 사실은 뉴욕 거의 중심가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슬럼화가 됐잖아요. 점점점 사이드로 커지면서 가운데는 슬럼화가 되잖아요. 그랬다가 뉴욕의 허드슨 야드, 거기가 제일 슬럼가였거든요. 거기를 요즘에 이제 녹지와 함께 개발하는 게 트렌드죠.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용적률은 최대화해서 땅의 밀도는 최대한 올리면서, 건물의 밀도는 올려서 최대한 높게 지면서 건물과 건물 가격을 띄우면서 녹지를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지어진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과 동의 간격이 너무 좁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좁고 자동차와 사람이 엉켜서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데, 그건 옛날 방식의 개발이죠. 뉴욕에 보면 그 타임스퀘어 이쪽을 보면 건물과 건물이 되게 빽빽하잖아요. 도시는 막혀 있고 그게 옛날 방식이고, 그래서 슬럼화가 된 그 도시의 중심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공원과 건물이 함께 맞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요즘에 뉴욕의 최중심,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 됐는데, 그것처럼 세운지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런 동네는 없어요. 그래서 세운지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강북이 다시 성장하게 되고 선진국의 중심 수도답게 성장이 될 건데, 계획도 좋고 기획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라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국민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가 미분양이 난다. 거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오세훈이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고 물론 뭐 순수한 뜻은 아니겠죠. 세운지구가 잘 만들어져야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거기가 잘 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서울시가 다 완성시킬 만큼의 자본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들이 그걸 분양을 받아줘서 성공 분양이 되고 그래야 시행사들의 자금이 돌면서 건물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다음에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면 이미 가깝고 이미 깨끗하고 이미 편리하고 이미 좋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운지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세훈 시장도 눈물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참담해서. 낡을 대로 낡았고 헐을 대로 헐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미리 사서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면 그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모든 부동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게 아니라 멀 때 사서 가까우면 팔고 지저분할 때 사서 깨끗해지면 팔고 불편해지면 때 사서 편리해지면 파는 건데 지금 세운지구는 너무 낡아 있으니까 그래서 지저분할 때 사서 깨끗해지면 파는 거거든요. 그 차익을 보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분양한 물건을 사서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나라대로 자금 운영이 돼서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거니까 나라의 국채에도 투자하고 뭐 기업에도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평가되고 아직 후져 있는 것에 투자해서 그게 개발되고 좋아지면 파는 이것도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국이라고 봐요. 다음에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내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내 평생으로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좀 용기 좀 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부호들 또는 투자의 규제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특히 투자의 규제들 보면 책을 냅니다. 책을 내요. 그들의 책에 보면 뭐냐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현재 그냥 살던 대로만 살지 말란 얘기예요. 돈 번 사람들은 투자했고요. 사업을 했고요.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의 열매를 따먹은 게 바로 현재 잘 사는 부자인 거죠. 저는 부자들을 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부자들을 리스펙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뭔가를 투자했고 도전했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했고 그리고서 그거의 성공의 열매를 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저축만으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럼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져야 돼? 내가 10년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될까지 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자, 그러면 옛날에 집값 쌌죠. 80년대 집값 쌌죠. 70년대 집값 쌌죠. 그러면 80년대, 70년대 모든 사람들이 내 집을 가지고 있었겠네요.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에 아버지 집을 마련 못 하셨거든요. 사업만 만들시느냐고. 내 집 마련 못 하셨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 봐도 부모님들이 내 집 마련 빡 해갖고서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는 부모님 많지 않아요. 그럼 70년대, 80년대 집값이 그렇게 쌌는데 왜 못 샀죠? 그때 집이 안 좋아서? 아니요. 단지 그냥 가격만 비교해서 옛날보다 얼마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때는 짜장면 값도 쌌고 물가도 쌌고 월급도 쌌어요. 월급도. 그 당시 때 비싼 돈이었다니까요. 응? 그 당시 때 집값은 늘 비쌌어요. 10년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던 시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축으로 집을 못 삽니다. 죽었다 깨어나 저축으로 집을 못 사요. 30억을 모아서 뭐 집을 산다. 30억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요. 245년 걸려야지 30억이 뭐예요? 245년. 20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월급쟁이 중에? 200만 원 저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200만 원씩 저축해서 30억 마련하시려면 120 몇 년이 걸려요. 120 몇 년이. 그럼 왜 30억이냐? 왜 30억이냐? 30억의 기준이 뭐냐? 뭐 은행권에서는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부자로 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있어야지 부자라고 봐요. 왜? 결국 우리가 부를 쌓으려고 하는 건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파이어족,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얼리 리타이어드.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경제로서 그러니까 내가 매달 일하는 게 내가 돈 벌려고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에서 탈출하는 게 파이어족인데 그러면 4인 가족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경제적인 아쉬움이 없이 사느냐? 제가 벌어보니까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은 있어야 어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막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싶을 때 골프 치고 이게 되더라고요. 돈 벌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0만 원 한 달에 쓰는 게 사치가 아닙니다. 저 1,000만 원 쓰는 거 되게 금방 써요. 그럼 1,000만 원을 내가 월세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 그 1억 5천짜리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가지고서 월세를 5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 20채 있으면 되거든요. 20채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30억이잖아요. 그래서 30억이 있어야 1,000만 원 월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있어야 되는데 30억을 저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면 245년 걸리는 거니까 245년. 그러면 내 생에 안 되겠네요. 월급쟁이는 죽었다 깨나도 30억을 못 모으겠네요. 안 되겠네요. 올해 그 올 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뉴스 기사인데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 이제 40대 초반인 것 같아,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자산이 30억이에요. 30억. 자산이 30억. 저축을 했고 이 저축을 한 걸 가지고 시드머니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굴린 거죠. 약 15년가량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30억 자산가가 되었다라는 게 뉴스 기사에 나왔었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했고 이번 그 강의에서도 제가 그분 스토리를 좀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구역에 형제님이 그 마포구에 환경미화 하시는 분인데 같은 직장 동료래요. 그 사람이 이걸 막 했더니 그 사람 우리 같은 직장 동료라고. 처음에 이 사람 보고 약간 좀 또라이라고 그랬대요.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저축하면서 맨날 부동산 환경미화 하시는 분이 부동산 얘기하고 있고. 근데 뉴스에 나온 거죠. 30억 자산가라고 나오고. 직장 동료들이 막 놀래 자빠진 거야. 그때부터 직장 동료들이 함께 그 사람 따라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거죠.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해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은요. 시드머니를 굴려서 투자해서 만들어가고 집을 넓혀가는 거고요. 하나하나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 투자거든요. 그러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단지 그냥 사업만으로 단지 월급 받는 것만으로 부를 쌓겠다? 그건 그 어떤 세상 심지어는 그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저 공산주의 국가에도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좋아하는 집 산다면 물론 뭐 잠잘 거의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으니까 잘 때야 있겠지만 정말 평양 시내에서 살고 싶다. 대동강변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초고층 좋은 집에 살고 싶다 한다면 거기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당에 충성해야 되고 이렇게 경쟁이 있어요. 앞으로 뭐 인구수는 주는데 그 내 집은 넘쳐나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축만으로 뭐 10년만 저축해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저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절대 안 옵니다. 인구수가 지금보다 절반이 난다? 절반으로 준다? 아니면 10분의 1로 준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 폭락하지 않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싶은 동네는 늘 한정적이고요. 지금이야 뭐 강남 하죠? 근데 이제 강남보다 저 뉴욕의 허드슨 야드처럼 청계 세운지구가 잘 된다.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 다 그리 모여요. 살고 싶은 동네는 한정되고요.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보다 그 우리나라 국민이 10분의 1로 줄어서 500만 인구가 된다고 쳐요. 500만 인구는 작나요? 그 500만 인구도 그 시대에 유행하는 동네에서 살고 싶은 집은 한정적일 거예요. 500만 인구를 다 만족시킬 만한 주택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거주 지역, 살고 싶은 주택 스타일, 아이들 키우고 싶은 동네 늘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숫자는 작기 때문에 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집 마련이 된다. 저축만으로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되려면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한 좀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단지 그냥 저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 아파서 막 시기 질투하고 돈 가진 사람은 다 악의 물이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사는 거고 쟤 때문에 집값을 쳐올려 갖고 내가 집을 못 사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치가 뭐 세계 10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12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집값을 단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하고 비교해 보면요.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집값이 10번째로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순위가 떨어지는 나라들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집값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착한 건데 정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실내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안 피잖아요. 다 나가서 피잖아요. 나라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프랑스만 해도 보세요. 그 국민용 그 의료보험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좀 하겠다고 하니까 막 그 형광색 조끼 입고서 막 자동차 뒤집고 막 불 지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하지 말아라면 말 안 해요. 참 정책 바꾸기도 쉽고 말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집값 가격 늘 어떤 정권이든 늘 통제돼 왔고 늘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집값이요. 뭐 좀 자료 조사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아시겠죠. 저도 뭐 이걸 준비해서 또 다음번에 세계적인 집값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이 세계 경제 우리가 10위라면 세계에서 10번째로 비싼 나라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 로저스가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까지 국력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집값이 또 수도 서울이라면 세계에서 뉴욕 다음으로 비싼 집값이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비싸질 거고요. 그리고 더 사실 비싸져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투자 잘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쉽게 살 수 있는 집값이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쉽게 살 수 없는 집값이었으면 좋겠어요. 집값이 올라간다면 결국 개인의 자산이 올라간다는 거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인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단지 나만의 이득이 아니라 애국하는 거다. 신도시를 만들던 뭘 만들던 부동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 단지 정부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좀 가지셔야 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12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그 신도시에는 다 있었거든요. 늘 저는 늘 핫한 지역에서 늘 있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 그러면 저만 거기서 막 홍보하고 저만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은 현장에서는 뭐 한 1000명씩 있어요. 분양 상담하시는 분들 막 1000명씩 있고 막 대행사만 4, 5개가 막 들어가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크레인만 막 한 7, 80개만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잘 팔아야 되는데 남은 잘 팔면 안 돼. 남이 다 팔잖아요? 내가 팔 게 없어. 그래갖고 서로 정보 안 주려고 들고 서로 자기 것만 하려고 들고 서로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단순한 생각이다. 단편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동네가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되고, 소문이 잘 나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모든 건물이 다 완판이 돼야 되고, 모든 건물이 잘 돼야 내가 산 호실이 가격이 상승해요. 붐이 일어야 돼. 그래야 내가 투자한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저한테서 물건을 사신 분이 또 저의 추천을 받고 물건을 사신 분이 돈을 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계속해서 내 고객이 되고 나랑 같이 호흡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뭐 40% 벌었다 50% 벌었다 자랑 못 하거든요. 2배 벌었다 3배 벌었다 자랑 못 하거든요. 투자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그래야 좀 명함을 내밀어요. 창릉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향동만 하더라도 분양할 때 3억대 아파트가 입주때가 되니까 건물 다 짓고 입주때가 되니까 13억 갔거든요. 10억 올라갔어요. 10억. 자, 그렇게 돼야 입소문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고객이 잘 되면 지금 당장은
뭐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이고 뭐 1억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인데 그 고객이 3억, 4억 벌었어. 그러면 3억, 4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또 분양 들어오면 30억, 40억 사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5억짜리 사신 분이라면. 근데 그분이 투자해서 3억, 4억을 벌었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40억, 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내 고객이 돈을 버는 게 제가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저는 제가 물건 파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고객에게 얘가 도움이 되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거를 최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팔려고 들지 않고 함께 파시는 분들에게 내 대행사가 아니어도 타 대행사여도 또 다른 분이어도 내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 정보를 함께 알려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원대한 TV를 운영하고 있고 원대한 TV를 통해서 각 지역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함께 잘 팔고 빨리 완판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완판이 되면 그 지역이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더 모이겠죠. 완판되는 물건들이 늘어나겠죠. 그거를 통해서 내 고객도 돈을 버는 거고 그 지역도 살리는 거고 저는 그게 애국하는 방법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그런데 투자하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역에서 내가 돈을 벌었어.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 실제 돈을 벌었어. 이러면 그걸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소문을 내야 돼요. 주변에. 그리고 함께 돈을 벌어야 돼요. 함께. 저도 뭐 대학 동창 모임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도 있습니다만 보면 동창 모임에 안 나오는 친구들 이유는 하나예요. 동창보다 뒤처졌을 때. 잘 나가고 있으면 잘 나와요. 모임. 이 모임도 나오고 저 모임도 나오고 얼굴 잘 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숨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돈을 벌어봤고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만 돈이라는 게 이게 번 사람들이 함께 있어줘야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좋은 일도 하고 뭐 봉사도 같이 함께 다니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뭐 골프도 함께 치고 하는데 나 혼자서 돈 벌면 돈 번다고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함께 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소문 내주고 함께 돈을 함께 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시행사는요, 모든 시행사가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시행사들을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행하시는 회장님들 만나보면 모두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야. 자기네 물건이 제일 좋대.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다 완판이 날 거래. 어?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얘가 부동산 투자가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한가가 있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인데 이게 이제 누가 급매로 내놓냐면 급한 일이 생긴 사람들이 급매로 내놓겠죠. 근데 급매로 내놓을 때 내가 산 금액보다 절반이 싸거나 그러니까 반토막 나고 아니면 뭐 80% 90% 싸게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또 설사 기준 시가보다 급매로 비싸게 내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물건 걷어들이라고. 팔지 말고. 왜? 내 집값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는 금액에서 하한가가 정해져요. 그리고 이 마지노선은 내가 산 금액은 지키려고 들어요. 근데 정말 미분양이 많고 심각해. 그러면 이제 마피가 붙잖아요. 마이너스 피가 붙어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그래봤자 마피가 붙어봤자 500, 정말 시급하면 2천, 마피 2천까지는 봤지만 마피 1억, 마피 2억 본 적 없거든요. 내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본전 생각나잖아요. 본전 생각.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반토막도 나고 또는 휴지 조각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안정적인 건데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돈 날려봤자 투자자는 돈을 날려봤자 2천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최대 마피로 한다면 2천만 원, 금매로 한다면 2천만 원 날리는 거잖아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지은 건물이 잘못돼서 미분양 나고 부도가 난다고 치면 2천만 원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2천억 손해 난다. 2천억.
두 번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시행사는. 물론 벌면 많이 벌죠. 엄청 벌죠. 몇천억 벌죠. 그런데 잘못되면 자기 인생 완전히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예 끝나.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의 건물을 만들 때 목숨 걸고 만들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땅을 살 때도 아무 땅이나 저렴한 땅을 사지 않고요. 저렴한 땅을 사지 않고 제일 좋은 자리. 거기에 그 땅에 아무거나 유행하는 걸 짓는 게 아니라 사업 분석 철저히 하고요. 시장 분석 철저히 하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을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가장 럭셔리하게 가장 좋게 짓는단 말이에요. 싸다면 그 지역에 싼 물건이 잘 유통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가격을 절충시켜서 제일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미친 듯이 합니다. 시행사가. 그리고 설계 정말 깐깐하게 봐요. 그래서 져요. 왜? 망하면 큰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회장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거든. 너무 잘 만든 거거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물건은 전부 다 한 달 이내에 완판됩니다. 근데 분양해보면 그런가요? 3개월 걸려서 완판되기도 하고요. 6개월 걸려서 완판되기도 하고요. 입주 때까지 잔여 물량이 남고요. 입주 때가 됐는데 50%도 안 팔리고 입주율이 막 20% 30%밖에 안 되고 이런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 큰일 난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 얘가 소문이 안 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붐이 불지 않았다는 거죠. 붐이. 결국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도 시대 흐름을 만나야 되고 국민의 뜻이 모아져야 되고 사람들의 열풍이 모아져야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놓고 보면 어떤 부동산이든 안 좋은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좋은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거기에 뜻이 어떻게 모이고 마음이 어떻게 모이고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제 소개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스를 드리고 있느냐. 단지 그냥 제가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소스를 드리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까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건, 물론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법니다만, 저는 돈을 쫓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행복해서 또 함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우리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부자가 돈을 버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부자들은요, 이미 벌써 자기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 다 있고요. 자기의 그 변호해줄 변호인들 다 있고요. 자기 건강을 관리해줄 사람 다 있어요. 주변에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의 전문가가. 부자들은. 첫 번째, 내 자산을 지켜주는 사람들. 두 번째, 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 내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부자 곁에 항상 붙어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위기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마녀 상황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을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난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이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건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그거를 질책해서 투자가 위축되면 신도시도 잘 안 만들어질 뿐더러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점점점 나라에서 내 집을 만들어줘. 나라에서 집을 해줘. 나 재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 여덟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저 좌파분도 계시고 우파분도 계실 건데 제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어봤자 51%고 그러면 49%가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좌다 우다. 저는 찍을 때 실제로도 좌도 찍고 우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공산주의를 한 발만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공산주의를 한 발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산주의를 지지할 사람, 좌를 지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라에서 직장도 주고, 집도 주고, 모두 내 아이 키우는 거 다 책임져 주고, 너무 행복한
것 같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열망하기도 했고, 뭐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가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를 통해서 나라가 키워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나로 비롯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나를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이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힘이. 민주주의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런 선거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책이고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했던 이유는 개개인의 힘들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권력이 국가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이 국민에게 있는 이 힘이 그냥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 대가란 말이에요. 피해 대가. 나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가난해? 네가 힘들어?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나라가 잘못됐어. 나라 탓이야.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라가 잘못됐어. 나라 탓이야. 나라에 소송하자. 소송할 사람들 모으고 있죠?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어디로 가요? 나라로 가죠. 나라에선 여러 사람이 그 힘을 나눠 갔나요? 한 사람이 싹 가져갑니다. 공산주의에서 보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그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 공산당도 그냥 한 사람을 주석으로 민주적으로 뽑아서 그 주석에다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고 거기에 암투가 있고 그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정적을 제거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이 최종 권력을 가져가요.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남들에게 나누려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후의 1인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암투, 암살 해야 되고 자기 최대한 이기적인 사람, 자기 권력력이 강한 사람, 더 애절한 사람이 그 권력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구소련, 러시아만 볼까요? 혁명이 레닌 혁명이죠. 레닌이 최초의 그 공산주의를 이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순수하던 사람이에요. 순수해서 순수한 공산주의자. 그래서 원리 원칙 따르고 정말 인민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레닌이 가져갔나요? 레닌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교활하고 가장 치밀했던 스탈린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레닌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순수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져갑니다. 자, 나의 집을 해결해 주세요. 내 직장을 해결해 주세요. 내 아이의 양육을 키우는 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할수록 국가의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힘이 커진 것을 누가 가져가요? 가장 교활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 권력을 쥡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국민을 위해 아니면 인민을 위해 헌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잖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모든 총력을 닫습니다. 그러면 내 권력이 유지되려면 나를 지지해주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배불르게 해줘야 될까? 나만 배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지 기반들이 배불러야 되잖아. 그래서 당의 핵심 요원들 또는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더 줍니다. 먹을 걸 더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고해지죠. 그러면서 뒤집으려는 사람들. 이거 잘못됐어. 왜 저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야? 똑같이 해준다며. 평등하다며. 근데 왜 이거 문제가 있어?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매우 좋으나 매우 달콤하게 느껴지나 현실에서 그렇게 행복한 낙원을 만든 공산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점점점 좌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사상들 나라에서 해주세요. 나라가 잘못이야.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 나라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좌우로 나뉘는 이 상황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돈을 못 벌어본 월급만으로 악착같이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가는, 또 부자가 되는 길을 안내해드리는 이 일이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즐거워서 하는 일이고 나누는 일이고 해서, 또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부동산을 함께하는 우리, 또 그 지역이 뜨려면, 내가 짚어드린 종목이 뜨려면 그 짚어드린 종목을 함께 따라서 하는 붐이 일어야 되는데, 그 붐을 이루어서 딱 쫓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소문이 더 나고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만 잘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대행사도 잘 팔고 다른 상담사분들도 잘 팔고 해서 그 지역이 붐이 일어나야 그 지역도 뜨는 거고, 그 지역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 정부에서 그 지역을 뜨겠다는 정략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게 난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들을 드리고 있고, 하나하나 기본적인 사항, 부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분양 대행업도 제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정화를 가지려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알고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단지 그냥 물건 하나 팔고 끝, 이게 아니라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함께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성장이 되어 가야 저도 탄탄해진단 말이죠. 그래야지 저도 제 아이들을, 제 늦게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린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열심히 본인들 뼈골 빠져가면서 본인의 노후 준비 못 해가면서 명문대만 보내놓으면 얘네가 제압가림을 했잖아요. 그랬던 세대, 또 명문대만 나오면 대기업에서 줄 서서 데려가려던 시절이었고, 대기업만 들어가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나온 아이들도 늘 하는 걱정이 뭐 하고 살지? 또 직장에 명문대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라고 있거나 의사라고 있는 친구들도 뭐 하고 살지? 라는 걱정을, 또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성남의료원에 가면요, 거기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의사잖아요. 성남의료원에 의사를 못 구합니다. 의사가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적어서? 아니요. 거기는 성남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딴 데보다 월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폐업 제일 많은 게 첫 번째가 변호사 사무실이고요. 두 번째가 병원입니다. 한의원, 병원. 이거 철밥통이라고 그러고 뭐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꿈의 직장이잖아요. 근데 폐업률도 매우 높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이고 영업이라니까요, 그것도. 근데 거기서 못 살아남는 사람들 다 물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분양일을 해보니까 부자분들, 또 강남에 계시는 분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손주들 거, 아직 미성년자, 미취학 아동인데 손주들 거 부동산 투자 해준다니까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의 버프를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굴리는 것이 최고의 안정성이거든요. 뭐 그거에 뭐 전적으로 아 이거 옳은 일이고 애국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동의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작은 소망이 제 아이들의 디딤돌이 되는 게 작은 소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80대가 되든 90대가 되든 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려면 매번 새로운 고객들을 매번 해서 해갖고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부동산이라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운에는 또 다운의 전략이 있고 업에는 업의 전략이 있습니다만, 업앤다운이 있으면 이게 사업도 이게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려면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움직여 주시는 부자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존부터 부자이신 분들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부자가 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비건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고요. 저는 그 비건 부동산 매니지먼트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계 최초로 지난 8월 15일 날 저희 투자자분들 다 모시고, 그래서
호텔에서 호텔이라고 하긴 좀 뭐한가요? 푸티프랑스의 그 이벤트를 해서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당시 때는 세운지구를 잘 봤으니까 세운지구의 전망들 이런 것들 정보들 나누고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서로 또 재미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는 단지 나만의 이익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해야 나라 발전이 된다. 애국이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 말고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처음부터 그냥 아파트 막 20억짜리 30억짜리 못 삽니다. 못 살아. 작은 것부터 실제 투자 비용은 최대 작으면 2, 3천만 원부터 투자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2년. 그동안 강의에서 쭉 말씀드렸죠. 어떻게 작은 돈을 굴려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대로 따라가면 그것도 여러분의 판단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문가가 브리핑해주고 알려드리고 해서 그거에 동의 되신다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려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 길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알아야 된다. 라는 것들 다음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정치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거고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이북분이세요. 이북분. 황해도 출신이에요. 부자셨대요. 땅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거 다 어디가 있어? 그거 가지고 싸질머지고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나마 막 저기 흥남철수 때 막 배 타고 이산 가족 때 이거 아니라 미리 하시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미리 세상을 앞서 봐요. 미리 이거 큰일 나겠다 아시고 사돈의 팔촌까지 일가친척 다 데리고 그냥 남한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재산 그 부자들 재산 다 북에 있지. 다 북에 있지. 그리고 이제 어렵게 해서 일어나신 건데 어쨌든 이산 가족은 아니죠. 그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죠. 그게 북한에만 일어나냐고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고 한쪽은 공산주의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버신 거 열심히 내지 마련한 거 다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나라에다가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힘낼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게 저희와 함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서로 또 사업에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산을 함께 불려가서 함께 부자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자라는 것을 저희의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10명 안쪽이시죠? 다음에 저와 함께 12년간 투자하셔서 모이신 분이 그 당시 8월 15일 날 행사 때 한 100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그건 작아 보이지만 정말로 이제 저를 통해 돈을 벌어보시고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헛소리 안 하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네. 신뢰할 만하네. 하시면 여러분만 돈을 버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함께 주변과 함께 벌어야 되잖아. 그럼 함께 또 팔로우 하시는 분을 만드시면 저희가 1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900명이 되고 이렇게 금방금방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붐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쪽집게로 어느 지역이냐, 어느 물건이냐, 뭘 투자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부동산 투자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마인드 다음에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저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따끈따끈한 정보들, 돈 되는 정보들, 돈 되는 비결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